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손수조입니다. 네, 최근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지지율 조사가 홍수를 이루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와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같은 달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한 후보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이 요동치는 여론조사를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 싱크탱크인 참이연, 자상넷, 굿소사이어티 이렇게 세 개 연구기관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님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우리 독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학술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그 전공은 정치 철학이고요. 네.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 심층조사 심층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대선 국면이 되다 보니까 무슨 조사기관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너무 이 숫자도 각기 제각기 다르고요.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대체로 다 그 표본 집단을 1,000명에서 1,500명을 잡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문항에 따라 또 문항의 표현에 따라 결과들이 많이 차이를 둘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한 기관 것만 특별히 신뢰가 간다고 믿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이죠. 전반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여론 이번에 심층조사한 것은 경희대 황승현 교수님이 설계를 하시고 우리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5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표본 수도 2,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하고 달리 우리의 심층적인 의식을 표현하고 그걸 알아보는데 의의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이연 그리고 자상넷 굿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한 이 여론조사는 뭐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니고 5일에 걸쳐서 좀 심층적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이제 이 표본도 2,000명 정도 되는 좀 꽤 많은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문항수도 우리가 65개로 네.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그 여론조사는 인터넷 조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본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전화를 해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문항에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문항수가 전화 면접을 할 때는 문항수가 이렇게 많으면 네. 중간에 다 끊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문항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몇 가지 관심사항만 조사하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여론조사다 그럼 전화가 와서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뭐 어떤 이유로 뭐 지지하십니까? 되게 간단한 설문조사고 간단하게 전화 응답하고 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여론조사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 이 학문마다 이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그렇죠. 조금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문된 내용들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이 분석된 자료를 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네. 또 우리 세대의 생각 그리고 또 네. 교수님의 생각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것인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오늘 기사에도 제가 봤는데 특히 20대들이 우리 집 마련도 내 집 마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 대한 이 실상을 뭐 VR로 보는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세금을 왜 쓰냐, 북한에 돈을 왜 갖다 주냐, 반대론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젊은 세대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는군요. 사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저희 청년들이 분노합니까? 그렇죠. 물론 단연 청년들뿐만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 현실에 와닿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생망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들어봤습니다. 이생에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이 있는데 약간 대북 정책의 VR 체험관 이런 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찬성하지 않는 게 많죠. 우리 국민 전체는 특히 안보관이 철저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들을 갖고 계셔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대땅뜨 시대 1970년에 시작한 대땅뜨 시대가 지나고 한 미중 이제 패권 경쟁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친중 친북에 대한 감정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문명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여지껏 많은 그 난관을 겪었고 많은 그 투쟁을 해서 해결해 왔는데 마지막 문제가 중국 시장주의를 받아들인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마지막에 그 문명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정치 문명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1차 대전 때만 해도 이제 군국주의를 물리쳤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이제 파시즘을 물리쳤고 네. 그 다음에 냉전을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 시장으로 끌어들였었는데 시장을 받아들인 공산주의가 디지털 독재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해 왔었던 이상을 실현하기가 하는데 도전 세력을 만난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도 이제 예전과 같이 대땅뜨 시대처럼 양쪽 다리를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고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한 그 마음들을 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벌써 10년 정도가 됐네요. 10여 년 전에 출마를 했을 때만 그러셨죠. 해도 네. 청년- 유명하셨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27,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던 이제 시기였는데 지금의 또 20대들은 뭐라 그럴까요? 신우파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어떤 그 안보관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도 봐도 우리 때하고 달리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 삶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고 네. 그 목소리도 잘 내고 우리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추구했었던 이런 개성이 충만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런 삶을 우리들은 꿈을 꿨었는데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그게 너무나 친숙하고 자기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 부분들은 다르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안보관에 대한 가치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제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분석된 자료 중에서 또 하나 재밌게 본 것이요.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이준석 현상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네. 그래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보신대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준석 현상 정말 바꿔보자 이런 네, 거를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준석 현상은 우리 당 대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러나 정치 위기에 걸렸을 때 젊은 세대에게 그 자리를 이렇게 줘서 실험하는 것은 그것은 건전한 것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었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도 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영국은 처음에 실패를 했었는데 우리도 이제 이준석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반반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크게는 이준석을 우리가 당대표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생긴 것은 이 당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예전처럼 구태의연한 정당 같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큰 공헌을 한 데 반해서 또 기대와 달리 그 이준석 리스크가 또 생겨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경험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적응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속에서 이제 국민한테 실망감도 많이 안겨줬던 아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당 대표로서의 제자리를 찾는다면 그 리스크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해 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당에 계신 분들이 이 신의 당 대표를 흔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텐데 이제 젊은 리더라면 그 부분들을 잘 극복했어야 됐겠죠. 본인의 능력으로 또 해결했어야만 하네요. 왕이 또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준석 현상으로 뭔가 새롭게 정당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있고 내부에 갈등이 존재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안 바뀌었네 아직 뭐 이렇게 되셨나 봐요.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이준석 현상은 양가적인 면이 있어서 한 부분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가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 내에서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 이준석이 그 대표가 이제 사실 후보가 더 앞서야 되는데 후보들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안 좋게 보여서 이제 아마 그 부분들을 많이 자제를 하고 당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후보들도 이제 당에 대한 개선 약속을 국민들한테 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이 국힘당에 대한 불만들이 거기에 많이 표출되고 그게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여론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은 국민한테 이 국가를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힘당도 잘 개선해서 국민한테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함께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이 사실 어떤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빛이 나고 후보가 앞세워져야지 당 대표가 앞서 나간 적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겪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정치의 혁명과도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게 후보로 그친 게 아니라 당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 실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이준석 표 마케팅을 저는 어느 정도 후보들이 수용을 해서 후보들이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표의 마케팅, 이준석 표의 여론몰이를 한번 믿어보고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그게 더 잘 소통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하고 후보들이 이제 만들어낼 과제라고 보입니다. 양쪽에서 다 네. 지금 한번 느끼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퉜을 그러게요. 때 국민이 차가운 시선을 느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네.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아니요, 서로 뭐 이제 카메라도 꺼지고 회의 안 할 때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아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서로 잘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아직도 기대를 네. 접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은 정말 절반이 넘어서고요. 60% 70%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오히려 이재명이 여권의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정권 교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 결과로 보면 조사 결과로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입니다. 네. 근데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은 27%로 해서 23%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여당 후보한테 오히려 상당 부분 밀리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은 아마 정권 교체를 여당 후보가 해도 정권 교체로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서는 국힘당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이 이게 아마 우리 그 큰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표들의 그런 분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았느냐. 아, 윤석열은 지지하지만 국힘당은 지지하지 않았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대표가 될 우리 그 국힘당의 후보가 국민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면 네. 아마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표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허허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허허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는 별칭으로 부르는 별명인데요. 네, 네. 이러나 저러나 허허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강단이 없고 좀 그냥 강한 리더십이 없는 거를 비꼬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이다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발언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인물의 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문재인 아닌 이재명이 되는 것을 인물이 교체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겪은 것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두 분이 정권 교체 이 같은 국힘당으로서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권 교체를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대비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요소도 없지 않을 거라고 그런가 봅니다. 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당보다는 인물을 또 조금 더 중요시하게 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책들을 또 들여다보면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당을 이제 민주당, 국힘당이라고 해서 당만 보고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인물을 또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 홍준표 후보 우리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률이 되게 가파른데 이 또한 되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걸까요? 뭔가 시원하게 발언하고 강하게 보이는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런 우리 그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좋은 후보죠. 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시고 그 정책들도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시는 아주 장점이 많은 후보인데 그
최근에 그 20, 30대에서 많이 지지를 받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야홍이라고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아,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유는 없겠네요.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또 예,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인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홍준표 이제 그 후보 캠프에 또 이제 놀러 갔다 왔는데 무야홍이 유행합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께서 아이 그냥 무대홍으로 하자 그러셨대요. 무대홍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권 후보 아니고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이렇게 가자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20, 30대들이 이렇게 재밌는 말을 지어내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들이 보니까 옛날에 했던 홍준표 후보의 토론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간명하게 그리고 정책들도 그죠. 뭐 이제 사시 부활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예,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원하게 와닿나 봐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토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토론 부분에서 강세 예, 이시니까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본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말로 하는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선거가 특히. 그래서 민주주의와 이 그 연설 잘하는 토론 잘하는 거는 함께 갑니다. 네. 독재 국가에서는 연설이나 저기를 잘 못해도 토론을 잘 못해도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네네. 뭐 시진핑 보십시오. 네. 뭐 연설이라든가 뭐 못하십니까? 제가 잘 아니, 몰라서. 잘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저도 네네. 못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토론 잘하는 분들이 부각이 되는 네. 그거는 민주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토론을 보고 싶어요, 교수님. 그렇죠? 예. 네. 그 토론이 원래 처음에 1차 때 준비됐었는데 그냥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 무슨 유치원 학예회 같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재밌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진짜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재밌다. 이런 아마 반응이. 이제 앞으로는 그 토론회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토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요, 교수님, 이제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 네,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네. 항상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가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뚜렷한 국가적인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목표는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체제가 많이 무너져서 그 국가 체제를 바로 세우는 거와 우리 실망한 국민들을 다독여서 희망을 품게 해주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5030 클럽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5천만 이상의 네. 국민이 3만 불을 3만 불씩 받는 네. 그 정도의 그 성과를 이룬 나라가 세계에서 아, 7개 나라밖에 없죠. 정말 마지막 우리 한국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 대단한 네. 국가죠. 그 국력에 걸맞는 세계적인 이제 역할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큼 우리 후진국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가슴 벅찬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 꿈을 전해주는 지도자가 우리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마음에 품어두신 후보가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우리 국가 체제를 정말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네. 강하면서도 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진 대통령이 네, 꼭 반드시 이번에 네. 우리가 골라내야죠. 네, 골라내야 됩니다. 네, 오늘 예, 우리 또 참이연 그리고 자상넷 굿소사이어티에서 예, 이렇게 심층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우리 김주성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본에 없는 얘기도 막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해도 다 받아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